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이 됐다가 잠시 뒤 조금 전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때아닌 종북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 이번에는 한 장관의 정적 제거 의도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주장인지 환노위 소식 전해드린 다음에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회 환경노동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전 의원이죠.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이게 계기가 돼서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시는 분이시죠? 물론 뭐 대화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은 잘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보여주시던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고 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사고를 친 거고요. 우리가 나가든지 김문수 당신이 나가든지 확실히 하세요. 사과하세요. 우리 보고 친일국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욕감 느낍니다. 김문수 위원장께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차단된 거 아닙니까?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런 느낌. 어떻게 간첩하고 같이 일을 합니까? 대놓고 간첩이라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지리가 목구멍에서 넘어옵니까? 변호해주고 방어해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 위원장 과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종북 본성 드러내고 있다. 주사파 운동권이고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에게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게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윤건영 의원의 생각과 관련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이 살짝 나오면서 급 경색이 됐는데요. 자, 위원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사실 과거 노동운동의 대가였고 그 이후에 민중당을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도 했고 나름대로 이 노동운동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거기 위원장을 맡은 것인데요. 특히 작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때. 윤건영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을 맡았고 이 관계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북한의 어떤 우리에 대한 강력한 어떤 삶은 소대가리다 등등 있을 때 그걸 윤건영 의원이 앞장서서 이거는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다라든지 또 특히 최근에 있었던 탈북 어민 관련해서 저들은 살인자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특히 윤건영 의원은 과거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당시에 국가보안법과 지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죠. 그렇다 보니 아마 김문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전력들을 비춰봐서 특히 윤건영 의원이 최근에 어떤 북한을 너무 비유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이 명확하게 종북이다 무슨 이런 것 자체를 규정하는 것 자체는 당시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좀 과했다, 과도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윤건영이 직접 질문하니까 본인도 거기에 또 밀리지 않고 하다가 오늘 파행이 된 것인데 아무래도 김문수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관점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은 그런 어떤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시금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저런 종북, 남북 갈등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남쪽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용물로 삼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3.1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가운데서도 그 뭐 중반기 지나면서 친일에 앞장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젊었을 때는 노동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변절해서 완전히 이제 반노동의 정점에 서 있는 이런 인사인데 저런 인사를 갖다가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앉힌다? 저는 정말로 잘못된 인사이고 저런 잘못된 인사의 어떤 대표 사례들이 이런 그 국감장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국민과의 대화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감은 정부가 국민에게 감사를 받는 장인데 저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간첩과 비슷하다라는 말로 저 모욕을 주는 것, 저것은 저는 저 자리에 김문수 위원장이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저런 인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도 즉각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복경위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변절이라는 단어 좀 거슬리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 걸 가지고 이제 뭐 변했다. 그게 이제 부정적 의미에서 변절이 되고 하나는 뭐 본인의 생각이 잘못된 걸 이제 바로잡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변절이라는 표현은 복 의원님이 보실 땐 그런 거지만 뭐 노동운동하다가 YS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당시 대통령에게 그 채택이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을 했던 부분 그게 변절로 볼 거냐 안 보냐 그건 좀 각자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후자를 변절로 표현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제가 변절이라고 했던 부분은 독립운동 아니죠. 3.1운동 만세 때 했던 분들이 예, 예. 변절이 되어서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경우가 있다. 네, 라는 네. 그런 변절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절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다면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변절한 표현을 쓰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이 보시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조심하면 어떨까 싶네요. 장희찬 이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복귀양 의원님께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비판할 수는 있지만 네네. 열심히 독립운동하다가 친일파된 케이스를 비유로 드는 것은 물론 똑같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예. 이건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전용기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이 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개인의 정치적 발언들, 네.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기 전에 했던 정치적 발언을 물어보면서 시비거리로 삼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경사노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예. 인청을 거치지 않는 직위이긴 합니다만 국감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물어볼 게 상당히 많아요. 뭐 이 지금 사는의 부산 이전 문제나 여러 가지 노동 문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발의하겠다는 법안 문제 등등에 대해서 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봐도 모자랄 시간에 이건 이 국감 무난하게 넘기고 싶으면 과거 우리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했던 정치적 발언들 다 회수하고 사과하라고 윽박 지르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예. 만약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 되고 나서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면 저는 민주당 편 들겠습니다. 그런데 경사노위 위원장 되고 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개인 유튜브도 전부 다 비공개로 전환했거든요. 예. 근데 개인의 과거 정치적 자유에 어린 발언에 의해서 이걸 마치 마녀 사랑하듯 국회에 불러서 그때 그 발언 사과하고 잘못 생각했었다 말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뭐 윤건영 의원의 이제 옛날과 관련된 이야기 또 이제 이 김문수 위원장이 또 말했던 부분이 오늘 논란이 됐는데, 근데 윤건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1급 정보를 취급하는데 태영호, 지성호 이런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좀 1급 정보 취급이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정미경 의원님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 국회에 있을 때 국방위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젊은 날에 그 운동권 심하게 하신 분들이 지금 김문수 지사, 그러니까 전 지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거를 국회에서 얘기한다는 게 그렇지만 아무튼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냐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 질문에 뭐 그런 점도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실은 마음속의 생각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말이지만 이런 마음속 생각들을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었어요. 보수정당의 의원들이. 그러면
1급 정보를 그 젊은 날에 심하게 운동권 하신 분들, 아직도 마음속에 뭐 수령님 어쩌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그 1급 정보를 갖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걱정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이 윤건영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 태영호 의원님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니,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는지, 예. 국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또 정미영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고 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의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뭐 의심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설마 뭐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양쪽에서 볼 때는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 자, 장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부분이 정치적 자유 영역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발언도 지금 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편향이 돼 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과거 운동권 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도 주사파라고 언급을 하면서 수령님께 충성을 한다는 말은 사실 그 말이 팩트다,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이건 이른바 종북몰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대통령이 어떤 자문을, 이 경제사회 특히 노동 이슈와 관련해서 자문을 요청했을 때 직접 대통령께 자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 어떻게 노동감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노조에서 어떤 그런 파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배상을 통해서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게 직효다, 아주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화의 한 축으로 접근해야 될 노동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고, 편향된 사고, 위험한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과거의 발언, 그리고 현재의 상황, 그리고 현재의 생각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완전히 오답을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게 결국 불법 집회, 불법인 노동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네.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 노동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법 체계상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걸 면책하자 그러면 다 그러면 뭐 파업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세계각국에 어디에도 없는 법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도 하고 있으니 네.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경사노위라는 게 어떤 이 고용주와 정부와 그다음에 그 노동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일단 협상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불법을 저질러도 어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사용자 측에서 여기에 참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룰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이란 거 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결국은 이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소신을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남북회담 때 계속 이 문재인 정부 때 꼭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 네. 이 어떤 면에서 오해될 만한 여러 가지 옹호를 계속해 오신 분이에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이 김문수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과거 경력 등등을 이제 따져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 북한을 너무 편들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제 그 정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의문을 제공했으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 종북주의자다라는 표현을 수령님을 받들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저 공적인 자리에서 공직을 맡기에는 정말 부적절했던 언사였기 때문에 담백하게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계속 우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국감장이 파행이 계속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죠. 네. 우리 역사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남북 갈등이 있었고 우리 제주 4.3 사태라는 게 4.3 사건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북 단독 정부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또 우리 남쪽의 어떤 정치 정세가 겹쳐지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인데, 그런 역사들이 우리 곳곳에 숨어 있는데 지금 대화와 타협을 유도해야 할 그런 상징적 기능을 가진 경산호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과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대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다 잊고 지금은 가운데서 대화의 기능자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경사노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 기능을 다해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결국은 저 김문수 위원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사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김문수 위원장이 이제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노동에 대한 이해는 많을 겁니다. 근데 이 현 시점에서 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김문수 위원장은 자신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은 이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또 한번 파행을 맞았는데 한번 보시죠. 대북 전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은 과도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제가 미국 의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제가 이 쓴 글이 위원장님이 주셔가지고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게 좀 과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님 지적하신 점을 제가 수용을 해서 사과를 정중하게 드립니다. 윤건영 의원이 김일성 전 추종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답변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마이크 제가 여기 멀어서 잘 안 들리죠. 예, 김문수 위원장은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윤건영 의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수령한테 한다. 그런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국회 선배면 선배답게 좀 하시오. 예,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말고. 예. 자, 장혜찬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노웅래 의원 저 막말은 해도 되나요? 더군다나 김문수 위원장이 윤건영 의원에게 평가를 한 것은 공직을 맡기 이전에 개인의 정치적 발언이었는데 노웅래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환노위 위원으로서 공적인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해야 될 피감기관 장에게 맛이 갔던지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모습이겠습니까? 비판은 해도 됩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문수 위원장의 노동관이나 노동정책 그리고 앞으로 이 노사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얼마든지 날카롭게 비판하고 질타해도 됩니다. 야당의 권리죠. 근데 왜 개인 일대의 정치적 발언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사과까지 한마당에 노웅래 의원처럼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나중에 언젠가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서 국회 국감 나왔을 때 그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민주당 출신들에게 과거 국민의힘 비판했던 발언들 뭐 친일 국방하면서 친일파에 비유했던 것들 모두 다 구체적으로 사과해라 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정 진행이 되겠습니까? 좀 국감에서 따질 부분을 따지고 국감에서 따지지 않을 정치적인 부분은 장외에서 정치적 논쟁의 공간에서 따지는 그런 구분의 지혜를 좀 발휘해야지 아차 잘 걸렸다 국감 나왔지 가만두지 않겠어라면서 과거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 국회의원들의 갑질입니다. 예, 자 근데 오늘 뭐 김문수 위원장은 레드카드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보시죠. 경기도지사 시절 도립병원의 낮은 경쟁력은 노조 때문이다. 또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지요? 이런 막말을 이어왔어요. 위원장 스스로도 위원장 되시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해당 발언이 있는 온라인 영상은 다 삭제하셨더라고요. 저 발언은 너무 거두절미해서 자극적인 것만 잘라서 그렇지 꼭 저렇게 모아놓으면 아니, 단순히 막말 영상 지우는 거로 끝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막말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써놓고 딱 제목 저 뽑아놓고 그 무조건 사과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가 안 될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죠? 레드카드입니다. 국감장에서 퇴장의 의미고요. 네, 퇴장하십시오.
예, 자, 뭐 피감기관장에게 이제 퇴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장윤미 변호사 어떻게 네, 사실 노동관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난을 뭐 여러 곳에서 겪고 있지만 이 김문수 전 의원, 이 위원장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직책 자체가 어떤 통합을 해내고 노동계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업무까지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전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아예 하청업체들은 원청을 상대로 어떤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불법 파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당성과 그 원인 같은 걸 진단하지 않고 불법적인 딱지가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주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인 겁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노조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반노동이고 친노동이고 이런 프레임을 씌울 것이 아니라 네. 법안 자체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화합의장을 이뤄야 됩니다. 과연 김문수 위원장이 이런 직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과거에 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국민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예, 정미 의원님. 지금 현재 그 운동권을 지내신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들, 그다음에 노동 문제 이제 깊이 관여를 하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그래도 그 어려워하는 사람, 네.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김문수 전 지사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이 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그 민주당의 운동권 분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젊은 날에 뭐 민주화 운동 해봤냐 막 이런 거예요. 예. 뭐 그다음에 노동을 아냐 막 이런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지금 김문수 전 지사를 향해서는 노동을 아냐 당신이 내지는 당신이 민주화 운동을 했냐 내지는 이런 얘기를 사실 공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전 지사 지난 우리가 보수정당이 탄핵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 그 투쟁할 때 했던 어떻게 보면 과격한 그 발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좀 힘든 거죠.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예. 부분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뭐 운동권 심하게 하셨던 분들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그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축의 그 기적을 그 당시 젊은 세대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네. 겁니다. 예. 이것을 오로지 이념으로만 덧칠하고 네. 잘못된 것으로만 이렇게 폄하하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업화, 민주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 양축으로 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이게 훈장처럼 여기는 뭐 산업화도 마찬가지고 민주화도 마찬가지고요. 기득권 세력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한번 새기셔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한편 서울시 국감에서는요, 오세훈 시장이 나왔는데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뭐 대북 코인 사업 연루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 더군다나 이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김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까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은 2019년에 서울에서 서울 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3일간의 행사를 주도해서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8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지도 최근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법사위 국정감사 경위가 보도됨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전임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돼 있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보고받고 있기로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있었고요. 향후에 상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던진 코인이죠. 대북 코인 사업 연루설 뭐 일부에서 보도 나왔던 거를 인용하면서 불거졌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국감으로 이제 불똥이 튀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건 없다. 근데 그동안 모르다가 법사위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막연하게만 그냥 의문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의겸 의원 질문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구나라는 문제를 느낄 수 있어서 김의겸 의원이 쏘아 올린 공이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퍼져나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암호화폐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이제 창시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에리카 강인가요? 이분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이분이 원래 북한에 가서 북한 측에다가 이걸 이용해서 대북 제재를 뚫는다든지 뭐 등등에 대해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북한이 예전에는 슈퍼노트라고 해서 이 아주 위조된 이 달러를 가지고 이제 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어떤 이 코인을 암호화폐를 해킹해서 이거를 전부 다 해서 이제 최근에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미 정보당국이나 우리 당국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는 그 슈퍼노트가 통하지 않으니까 코인 사업에 상당히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 간에 이 나눈 여러 가지 이제 이 이메일 기록에 보면 그 하고 많은 자치단체장 중에서 뭐 서울시장은 뭐 제일 큰 단체라고 하게 있습니다만은 왜 성남시장을 굳이 이 이더리움의 어떤 사업 파트너로 접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쌍방울 관련된 수사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쌍방울이 사실상 이 관련된 사업들을 좀 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을 가져오면서 이 이더리움이라는 게 NFT, 즉 이 대체불가 토큰인 이거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쌍방울이 이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기 때문에 의문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쌍방울이 등장하고 이더리움이 등장하고 지금 성남시장이 등장하고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고 자,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실체가 뭘까? 왜냐하면 최근에 또 금감원에서 김치코인이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서 대량으로 지금 중국에 현금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게 막연하게 하다가 아니 이게 왜 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지? 라는 의문들을 점점점 가시게 아닌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아마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더리움 창시자는 아닌 것 같고 뭐 개발자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이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미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의혹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한 측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길과 관련해서 그 직후부터 상당히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일정 중에 그 빈 일정들이 있는데 그때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접촉했는지 등등과 관련해서 명쾌한 어떤 답변을 내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 수사 기록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접촉했을 때 그 부분이 뭔가 지금 나중에 대선 주자로 이렇게 본인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를 알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실체를 드러내면서 뭔가 또 공세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지금 대북 코인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나 구체화되어 있는 의혹인지 굉장히 좀 추상화된 단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이 오늘도 연속해서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거다. 이런 해당 의혹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이 타겟으로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타겟으로 해서 출장을 갔던 거 아니냐. 이재명, 박원순,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등장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등장하지 않지만 그 문재인 정부를 의미하는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갔구나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거 아닌데요? 이랬잖아요. 조금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확보는 못했죠.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예를 들면 에리카라는 분을 접촉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김의겸 의원이 몰랐던 사건 하나 알려주셨다. 뭐 자살골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막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하고 싶으면 정하고 싶으면 지금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했던 것은 이건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니 하고 싶으면 당신의 직을 걸고 하자. 정면 승부를 하라. 예, 자 정면 승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정적 제거를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셨어요? 김의겸 의원이 한겨레 기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라디오 앵커도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했잖아요. 이 정도 근거 가지고 이런 소설 써서 기사 쓰겠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겨레 데스크에서 기사 안 내줄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보하지 못한 채 막 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옳으냐 그르냐,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명저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밖에 안 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저도 몰랐는데 이재명 대표와 대북 코인 사업의 연관성, 아니 왜 성남시가 여기서 등장하지? 그리고 왜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는 참 실체가 불분명한 이 에리카 강의 회사에 1,800만 원 지원해주면서 블록체인 세미나도 열게 해주고 뭔가 블록체인 협회에 등록도 시켜줬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몰랐던 일을 김의겸 의원의 이 질의 때문에 이 전 국민적 화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한동훈 장관은 미국 출장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수사 노하우나 여러 가지 법 체계를 배워왔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이 참 많은데요. 한국은 제도와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참 범죄로도 이게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 범죄 막기 위해서 제도 배워오고 처벌 규정 알아오는 건 일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될 일인 거지 이렇게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정적 제거하러 갔다고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의겸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증거, 증인 확보는 못했다. 예를 들면 에리카라는 분하고 접촉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 8월 이후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로 지금은 찾을 수 없다. 이런 입장도 이야기했고요. 김의겸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 6일 국감에서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한번 보시죠.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김의겸 의원님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신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공조라든가 이런 거 간 건 맞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공조였는지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어떤 사안 하나를 위해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자 뭐 당신이 가서 한 게 검찰청법 8조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직을 걸고 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김의겸 의원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검찰청법 8조를 김의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관은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지휘하지 못하는 건 맞지만 사실 검찰총장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다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에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도 다 보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타격을 입히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김의겸 의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로 타격이 입혀지지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 거기서 그 그리피스를 수사했던 사람을 만났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냐 알았다고 쳐요. 그리고 거기에 그 북한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 지금 의원 그다음에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었다고 쳐요. 그랬는데 들었다고 쳐도 그걸로 검찰청법 8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나오니까 정치권에서 자살골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김의겸 의원이 이쁘게 보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설사 내밀한 의미에서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 사실 그걸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도대체 김의겸 의원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저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느끼기에는 잘못 알고 잘못
지금 지적을 한 거다라고 봅니다.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한 사건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출장을 갈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 것, 여기에서 의혹이 보이는 부분은 딱 그 이메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이제 본인의 주장을 이제 정치적으로 포장을 한 것인데 이것이 김의겸 의원의 해프닝성 어떤 사건으로 끝날지 혹은 정말로 이것에 대한 수사가 접근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는 나중에 가서 실체가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들도요, 저 정도 갖고 기사 안 씁니다. 제가 위에 물어보면 너 소설 쓰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증명되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 조용히 취재해서 나중에 뭔가 팩트가 나와야 기사를 쓰지. 저렇게 지금 다 해버리고 본인도 지금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는 차원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의무만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이 오늘 응대를 했어요. 직을 걸고 하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정작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자기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악수 거짓말에 대해서도 사과조차 없었다.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악수 거짓말 무슨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안양에 있는 60년 된 교도소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이 갔죠. 갔더니 거기 한동훈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윤호중 대표가 생각이 났대요. 아,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피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엘리베이터 앞이라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네, 뭐 김의겸 의원은 뭐 바로 이재정 의원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슨 공직자에게 도박하든 직을 걸라고 하냐, 국민들이 좋게 안 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기자 출신이라서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괜히 그것 때문에 윤호중 의원이 안 나오고 싶어하는 장면만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참 제가 이 같은 기자 출신이라고 해서 좀 이야기하기가 뭐한데요. 사실은 참 자기가 본 듯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자라는 직업이 직접 보기보다는 들어사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확인해 봐야 될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기사를 쓸 때도 꼭 몇 사람의 어떤 코멘트를 따고 하는 이유가 그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은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어떻게 김의겸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재정 의원 보면 그 장면 보시면 이게 왜냐하면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는 거거든요. 안양교도 이전하게 되면 제일 혜택 받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 국회의원들이에요. 그게 수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양 지금 이재정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지역에 와서 안양시장하고 그 협약서 맺는데 본인이 악수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의정 보고서에 크게 실을 사진이에요. 자, 제가 해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와서 사인했고 제가 악수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한동훈 장관이 자기한테 쫓아와서 이 악수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기승전 그냥 한동훈만 어떻게 하면 해볼까라고 하다가 자꾸 이렇게 어떤 헛발질이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오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까지 거론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이해찬 대표가 사무실.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 영장 안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영장이 기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검찰이 지금 예. 이재명 대표 또 이화영 그리고 이해찬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요 그룹 내에서 예.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발부받아 가면서까지 지금 수사를 하는구나. 네. 자, 오늘 이해찬 전 대표 이름이 또 가상화폐와 연관돼서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사건 주목받는 걸 원했을까? 그러면서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분들은 또 자기가 뭐 하나 들으면요 그걸 뱉어내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분들이에요. 박원순, 이재명 이 사람들이 이들임을 통해서 뭔가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당신이 이 사람들 잡으려고 간 거 아니냐 이야기를 막 하면서 또 브리핑까지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 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런 사건으로 주목받는 걸 원하진 않았겠죠. 엉뚱한 데로 갔죠. 자, 정미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네. 거는 이제 범죄 실체에 접근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게 대북 코인과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배석한 변호사가 전원을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나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인지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예. 정치적으로는 일단 이 공격하려는 그 상대방은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너무나 많은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과연 지금 이런 국면을 김의겸 의원이 여러 방송에서 그리고 국회 질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은 이건 제 지금 추측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이화영 전 의원이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네. 쌍방울 사건으로. 예. 근데 그 쌍방울에서는 대북 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사업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수사가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에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그 연결고리가 이화영 전 의원이니까 아마 요거 관련해 갖고 쌍방울하고 뭔가 있으니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코인 이야기가 나온다고도 직접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김의겸 의원이 말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게 엑스맨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오늘요 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열렸는데 이 황 전 위원은 뭐라 그랬냐면 TBS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한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의 거래 내역을 열어봤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장관 측은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황희석 전 위원 측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였고 비방할 목적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TBS에서는 생방송 출연자에 대한 발언이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연대 책임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재판이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한 장관을 상대로 했던 최강욱 의원의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허위를 이야기했으나 다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번 황희석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는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에 대한 편향성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TBS 폐지 또는 지원 중단에 대한 의견 시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과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BS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입니다. 누가 보아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편향돼 있죠.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노조가 자체적인 투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장의 이런 특정 정파의 기운 경영이 과연 올바르냐에 대한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그 내부 조사였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1노조, 2노조가 다 그런 그 지금까지의 스탠스에서 뭔가 성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냈지만 저는 그러한 노조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장희철 이사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TBS를 대하는 태도나 이 여러 가지 관점이 좀 뜨뜻미지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7 재보궐과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뽑아준 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TBS나 김어준 같은 사람 서울 시민 세금으로 하루에 출연료 200만 원 주기 싫다는 것도 매우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김어준 씨는 제가 전에 한번 제기해서 뭐 TBS 측에서 고소를 하니 고발을 하니 했습니다만 폭우 침수 피해가 정말 엄중한 가운데도 그 교통이 가장 혼잡했던 날 호우 방송 하지 않고 전부 다 윤석열 정부나 집권여당 사람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전부 다 민주당 측 인사만 불러가지고 방송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런 방송에 왜 우리가 하루에 2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출연료로 김어준 씨에게 안겨줘야 되는 겁니까? 많은 서울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시장이 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속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오죽하면 폐지 조례안까지 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냥 노조의 변화, TBS의 변화 지켜보겠다고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를 강권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게 이 국감을 지켜본 많은 보수 진영 지지자와 서울 시민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희철 이사장이 그 부분 이야기했다가 고소당하신 거죠, 지금? 뭐 고소한다는 언론 보도는 봤는데요.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날 교통 굉장히 복잡했던 날인데 TBS에서는 뭐 중간중간에 교통 상황 전달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 의원님. 보수 진영에서 김어준 씨 방송을 굉장히 불편하게 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뭐 조작을 하거나 뭐 지나치게 편파적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또 뭐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조선 방송, 또 KBS, 뭐 YTN, 뭐 방송사마다 약간씩의 자기 특성들이 좀 있는데 TBS가 시장의 마음에 안 든다, 또 의회의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언론을 손을 대는 것.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제가 저 오세훈 시장이 저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저 자세, 저는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최소한 모르겠어요. 김어준 씨가 좀 특별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TV조선의 진행자들이 팩트가 아닌 걸 자기가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 방향대로 이끌어 간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안 한다고 보는데요. 그게 과연 TBS와 TV조선의 차이일지 아니면 정책 편향성이 이렇게 됐을 때 방심이라는 데서 어떤 걸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건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진행자가 자신의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MBC도 좀 논란이 됐어요. 이 PD수첩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시청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김 여사와 외모가 비슷한 대역을 등장시켜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통 대역을 쓸 때는 대역 고지를 하는데 이걸 안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어제 MBC가 PD수첩을 통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닮은 사람을 직접 등장시켜서 마치 이게 어떤 뭐 드라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보통 저럴 경우는 대역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쓰는데 그것도 쓰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내리고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MBC가 이런 사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좀 전에 있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 그 관련돼서도 자막 관련돼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게 있은 지 얼마 뒤에 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PD수첩이 뭐 비판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하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부적인 지침까지, 즉 왜냐하면 이 반드시 대역을 쓸 때는 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게 협찬일 때는 협찬이라고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방송을 하면서 왜 대역까지 쓰면서 대역을 쓰지 않고 마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CCTV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실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했다는 거. 이미 효과는 다 누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안 올리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저는 이 MBC의 내부 규정 위반일 뿐더러 그리고 MBC가 지금 자막 사고가 지난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윤 대통령의 이야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MBC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 해당 프로그램 영상 다시 보기에서 가능한 사이트에서 모두 내리고 재연이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작 경위 파악한 다음에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들께 혼란을 끼쳐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뭔가 좀 심각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난번 자막 논란과 같이 묶여가지고 상당히 좀 엄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보입니다. 한 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국의 길, 멸문주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저서를 출판한 측에서 어제 게시를 했어요. 다만 예전에 저희들 알려드렸죠.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형집행 정지가 된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은 SNS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 촬영됐고 제작됐다. 이런 점을 또 출판사 측에서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윤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본인이 SNS에 많이 올린 글들 때문에 공격을 또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형 집행정지 정경심 교수 인용이 된 이후에 이런 활동 일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이런 언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심정은 10분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수사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자연인 조국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를 했을 것인지 상당히 갸우뚱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동생 그리고 부인까지 실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유죄라고 확정 판결됐지만 본인의 어떤 개인사로 되짚어 봤을 때는 이게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 수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런 얘기는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면 자기는 장관 안 했을 거다. 지금에 와서 사실 불필요한 얘기고요. 진정으로 지금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만약에 자성을 한다면 이런 거 안 찍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아무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사실은 숨어 지내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나와서 아무튼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3년 전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화면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부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조국 전 장관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이 과거에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검찰 개혁 의지가 어땠는지 예전 영상 저희들이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예, 뭐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만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 전 장관이 했습니다. 자, 예전 영상 보셨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일단은 끝났습니다. 뭐 종합감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둘러싸고도 상당히 강하게 여야가 충돌을 했었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철 의원이 전했습니다. 뭐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윤건영 의원은 서면 조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 적이 있었죠. 그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행태가 대단히 무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무래도 하실 말씀은 많은 듯 보였지만 굉장히 절제하시는 듯한 모습이었고 감사원이 권력의 사냥개라도 된 듯이 이렇게 나서는 형국을 보면서 여러모로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문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감사원 관련한, 서면조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감사원이 당연히 어떤 사건이 있으면 뭐 서면조사하는 거는 뭐 당연한 절차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감사원이 어떤 권력의 뭐 하수인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남구 감사위원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입니다. 김종호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했어요. 또 김진국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조원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감사원 출신입니다. 감사원 출신들이 상당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또 거기 있다가 또 일로 간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때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원과 청와대 핵심인 민정수석실이 한 몸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의 직보를 받은 게 36차례인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원 보고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감사원에 있던 사람들을 민정수석 생기고 이거는 뭔가요? 이건 감사원의 독립입니까?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제 지난번에 그 한겨레 신문 일면톱에 난 이게 지금 감사가 불법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는 것을 청와대 지금 기획조정비서관 수석에게 이제 전달한 겁니다. 곧 이제 문건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과연 그것과 그리고 예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저런 식의 인사와 감사 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마 윤석열 대통령 공식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무례한 짓과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라고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글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어제 국감에서 감사원 국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게 또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서면 질의를 해야겠다라는 결정도 사무총장의 결정입니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고요. 그럼 누구의 결정입니까? 서면 질문서 발부 명의가 감사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원장이 결정하신 겁니까?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정치적 의미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특정 감사를 요구하거나 특정 감사를 회방하거나 이런 거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요구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4대강 관련해서 전임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요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요청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요구할 아니요, 수 있고요. 감사원장님,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딱 4명입니다. 4기관인데 하나가 국회고 둘째가 감사원 스스로고 세 번째가 국민청원이고 네 번째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감사원장의 대통령 직무 지원 기관이나 뭐 이거하고 시즌 2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감사원이 공직사회에 대한 반부패 감사 조사 예방을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드러나면 이걸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서 그 이유가 진행이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에는 한 명의 현직 검사를 청와대로 대통령실로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 출신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현직 검사가 온 적은 없었다. 그러면 결국은 반부패 영역에서 일을 하려면 감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원 인사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고, 반대로 지금은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검사 출신, 법률가 출신들로 상당 부분 지금 비서실을 채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출신들이 저 청와대 비서실에 많이 있었다라고 해서 감사원과의 유착이 있었다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는 반부패 업무를 위해서 총리실과 함께 일상적인 업무 협조를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은밀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은밀하게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지금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정당하고 떳떳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피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인 뭐 문자지 이게 뭐 서로 간에 뭐 주고받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복경 의원님은 이야기하십니다만 감사원 독립성 훼손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직접 감사원에 대해서 바로 이전 정부의 정책 상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직무에 있어서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대해서 성부감사, 감행감사를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인원도 아마 거의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많이 파견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감사하는 사항, 중요 감사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수시 보고했던 것들이 39건이나 있습니다. 네, 뭐 여야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이 서로가 다른 당이 더 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조정훈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질의 참 잘했는데요. 대통령은 직접 감사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조정훈 의원이 지적한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감사원에게 어떤 감사 지시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반면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대강 감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사회수석이었던 김수현 수석이 청와대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랑하듯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4대강 사업 문제가 많다고 감사 들어가기도 전에 마치 감사 결과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하셨거든요. 그럼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 질의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월권한 거 아닙니까? 권한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전직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지시했고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청와대로 파견받았고 실시간 상황 보고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도 않았고요. 대통령실로 파견 나와 있는 감사원 공무원들의 규모도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 대비 적고 실시간 보고 체계도 오히려 감사원과 거리를 두는 바람에 몇몇 보도에 대해서 그냥 문자로 답한 게 전부인데 감사원 독립 훼손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야 간에 팽팽하다 보니까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 착수 배경을 둘러싸고도 이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주장들이 오갔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답변과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감사 착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오밤중에 할 사람도 없고 제 스타일이 원래 조금 빨리 뭐 하는 편입니다. 총장님이 그 소위 해경청장의 월북본부 발표를 보고 감사를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4시경을 기억하는데 연합뉴스였는데 조금 제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그리고 감사 착수 결정 언제 하셨어요? 8시에 참모회의 소집했고요. 저녁 4시에 깨서 연합뉴스를 받고 6시까지 좀 참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국방부와 짬 깨고 해양경찰 가봤어요. 한번 내용 보시면요. 이제 보니 월북이 아닌갑다, 이런 황당한 브리핑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더 황당합니다. 그거는 공직기관이 붕괴된 겁니다. 관련된 주요 감사를 결정을 할 때에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회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숙고한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안이 있고요. 아닌 게 있습니다. 황당하다라고 하면서 간부들 회의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 감사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뭐 사무총장이 그런 방침을 결정한 거고요. 참모들도 전부 그런 동의를 해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뭐 그걸 할 만하다. 자, 일단 정미 변호사 네.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감사원 결정을 하는 이 방식이 사무총장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찰의 어떤 과거 이 사안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을 보고 새벽 뉴스를 보고 바로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합니다. 이 절차가 정당한 겁니까?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이 국면에 어른거리냐면 최재 이 감사원장 계속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은 국정 운영의 지원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원법 2조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어떤 속한 기관이긴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지금 독립성 유지된 채 하고 있습니까? 이 문자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겁니다. 어떤 오보가 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면 감사원의 대변인실이 청와대 대통령실과 소통했으면 됩니다. 왜 사무총장이 소통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게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면 어떻게 이 부분이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저도 황당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당시 해경하고 국방부에서 이 우리 서해 공무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표류가 됐는데 월북이라고 다 그냥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월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정권이 바뀌어서 또 다시 해경에서 이게 월북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황당한 건 국민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황당하게 생각했어요. 꼭 유병호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아마 감사원은요. 사실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감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경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월북이라고 했고 지금은 어떤 근거로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거 당연히 감사 착수해야 되는 거죠. 이상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 전부 모여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들이 모이고 직원들 다 아마 의견도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을 두고 감사를 결정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뭘 하라 마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5개월도 안 된 정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라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가 울냐 그러냐, 뭐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또 한번 파헤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감사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고 이대준 씨의 형은 이 국민을 무참히 죽인 것도 모자라 누구한테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냐 굉장히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최고위원회의 쌀값 정상화편이라는 회의를 주최를 했습니다. 민생 중점 입법 과제로 이제 채택했던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초청됐던 농민이 문재인 정부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좀 지도부가 난처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농민들의 쌀값 문제에 대한 분노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민들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기엔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급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쌀값 폭락의 원인 제공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의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2021년 시장격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쌀값 폭락을 가속화시킨 것이며 최악의 사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쌀값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최고위원 차원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분이 초과되었는데요. 발언자분들이 많으셔서 그 발언 시간 3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을 충분히 내셨죠? 혹시 여기다가 꼭 추가할 거 있으시면 정말 꼭 추가할 것만 해주십시오.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또 한번 듣기 위해서 이런 3분 발언 이런 자리를 저희가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 봤는데 첫날이라 또 처음이라 매우 어색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저 민주당 회의 뭐 의도는 좋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비판을 받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복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렇게 할 때 저런 그 회의의 취지가 살 수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쌀값이 폭락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모두가 다 깊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 해당 부처인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 때문에 사실 그 농림부에서 하고 싶은 이런 일들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거의 최하위 순위예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민주당 먼저 해라라는 지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먼저 뼈아프게 반성을 하면서 이번에 양국관리법을 통해서 그 농민들의 생산 쌀값을 보장해 주는 이런 기회로 삼자라는 어떤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저는 좀 아주 의미가 있는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양국관리법 때문에 예산이 부담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을 대안 정책으로서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야가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지혜를 모으는 이런 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정말 제대로 들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억 3천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대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보시죠.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고 좀 이득을 보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왔네요. 네. 예, 이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백지 신탁과 관련해서 심사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3구 대선 때는 이 주식이 신고되지 않았고 지난 6월 재보궐선거 때 이제 신고가 된 주식인데요. 이게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해서 2억 3,125만 원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패배 이후에 아마 집에 계실 때 그때 주식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때 굉장히 괴로우셨을 텐데 어떻게 또 주식 투자까지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보통 그 관련 상임위에 갈 때 이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방위를 했기 때문에 국방위는 이 방위산업체가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지 신탁을 해서 만약 결정이 나면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옛날부터 본인이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이 성남시장 되기 전에도 주식을 했다가 뭐 많이 또 망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제 이 탈원전 감사를 추진하던 유병호 사무총장 자녀가 원전 주식 보유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대표가 이 방산업체 주식 갖고 있는 게 또 한번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대표는 대선 기간에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부동산 검증하세요? 찬성. 투자 과정은 찬성이시고 부사님께서는 저는 뭐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자기를 검증하라가 아니라 다른 후보를 검증하는 거. 저는 맨날 당해봐서. 저는 평생 주식 투자만 했지 뭐. 그건 불법 아니죠? 그 주식도 검증합시다 그럼. 그러시지 안 그래도 많이 하고. 증권회사 근무하는 친구 권유로 주식을 샀다가 첫 주식을 대박? 나는 몰랐는데 작전 주식이었던 거 92년이었어요. 아침 신문을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한테 안 알리고 추가로 또 샀어요. 총동원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겁나는구나. 겁나서 그러니까 제 계장에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일단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팔고 나니까 쫙 떨어지니 딱 제자리가 버리더라고. 작전을 여기서 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고 작전에 투입된 자원이었는데 주가 조작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끝났나 이거? 고의가 없어서 무죄예요. 무죄.
예, 뭐 예전에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자식들을 통해서 원전 사업과 관련주를 보유한 것과 이재명 대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상임위에서 일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는 백지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맞물리지 않도록 하는데, 본인이 원전과 관련한 감사를 하면서 자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갖고 있다?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재명 대표 비판 참 많이 합니다만, 주식 보유한 거 백지신탁위원회 판결받아서 위임하거나 팔면 돼요. 그런데 민주당의 문제점은 이 정부 여당이나 유병호 총장을 향해서 비판했던 그 잣대 그대로 과연 자신들을 겨누고 있느냐, 이 내로남불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